투둑투둑. 하늘에서 떨어진 액체가 하얀 옷감을 적십니다. 빗물인 줄 알고 닦아낸 손등에는 비릿한 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여인의 비명이 정적을 찢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것은 맑은 물줄기가 아니라 갓 도살된 짐승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듯한 시뻘건 핏물입니다. 1440년대 유럽 전역의 하늘이 미쳐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상상이 아닌 당시 연대기학자들이 공포에 질려 기록한 실제 사건, 이른바 피의 비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기이한 현상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44년, 지금의 독일과 스위스 접경 지역인 라인강 인근에서 다시 한번 대재앙의 전조가 나타납니다. 하늘은 맑았으나 공기는 무거웠고 갑자기 몰려든 먹구름은 태양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우리가 아는 시원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하늘 위에서 도살당한 듯 검붉은 액체가 마을 전체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의 하얀 벽면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빨래를 널던 여인들의 손등 위로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그 붉은 액체는 문틈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비릿한 냄새는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마을의 우물물은 마실 수 없는 핏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현상을 피의 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비를 맞은 천들이 붉게 물들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유럽 곳곳의 연대기의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1448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신도들이 성당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온통 붉게 변해버린 광장이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비란 생명을 주는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해버린 순간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떨리는 손으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피를 흘리고 있다. 이것은 곧 닥쳐올 대기근과 전쟁, 그리고 죽음의 전주곡이다. 사실 이런 기록은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됩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비와 함께 하늘에서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가 떨어졌다는 기록도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역시나 이 정체불명의 붉은 액체였습니다. 과학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건 단순한 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묻는 신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더 믿기 힘든 형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장난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의 붉은 빗방울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찾기 위해선 당시 연대기 작가들이 남긴 기록들을 더 세밀하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포심 때문에 이 글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도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체불명의 물질이었으니까요. 모든 기록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마치 거대한 재단이 된 것처럼 하늘은 쉴 새 없이 핏빛 징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기록자들의 펜촉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그들이 남긴 문장 하나하나에는 당시의 비릿한 냄새가 여전히 배어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포의 원인을 찾아 조금 더 깊은 역사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1440년대의 유럽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기록들은 단순히 환각이나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실제로 마주했던 실제하는 위협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교류조차 없던 이들이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기이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무언가였습니다. 그 비릿하고 끈적한 액체가 적신 것은 비단 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인들의 영혼과 그 시대의 역사 자체를 붉게 물들여 버렸습니다. 당시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이 피에 비가 내린 직후에는 반드시 기이한 하늘의 형상들이 뒤따랐다고 전해집니다. 태양이 세 개로 보이거나 밤하늘에 거대한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는 등의 현상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신의 심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한 기록은 1449년 스위스의 한 연대기 작가가 남긴 문장입니다. 비는 그쳤으나 대지는 여전히 피를 갈구하는 듯 붉게 타올랐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기록의 행간에 숨겨진 공포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유럽 전역의 수도원 깊숙한 곳,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든 수도사들은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한 하늘이 보내는 죽음의 경고장과도 같아졌죠. 1447년,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 인근에서는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아침 미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진 것은 차가운 빗물이 아니라 짐승의 내장에서 갓 쏟아져 나온 듯한 뜨겁고 비릿한 선혈이었다.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이 기현상을 기록하며 소름 돋는 공통점을 남겼습니다. 이 비는 단순히 색깔만 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린 자리에 남은 액체는 시간이 지나자 검게 변하며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코를 찌르는 듯한 금속성의 피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성인들의 피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 우리의 죄가 하늘을 찢었다. 마을 광장에는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졌지만 하늘은 대답 대신 더 짙은 핏빛비를 뿌려댈 뿐이었습니다. 1449년의 기록을 보면 더욱 기괴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붉은 비와 함께 정체불명의 끈적이는 물질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썩은 고기 조각 같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악마의 살점이라고 부르며 근처에 가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기록자들은 이 물질이 땅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땅을 부식시키거나 나무들을 붉게 타 죽게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아는 자연적인 기상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시 유럽인들에게 이 피의 비는 곧 닥쳐올 대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실제로 144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는 유례없는 대용작과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핏물이 대지를 저주했고 그 저주가 우리가 먹는 밀과 보리를 말려 죽였다고 말이죠. 마을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붉은 물이 자신의 집 문턱을 넘을까봐 아이들의 몸에 그 저주받은 핏방울이 튈까봐 말입니다. 이 공포의 기록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멀리 러시아의 연대기에서까지 1440년대의 이 핏빛 기록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이 오직 하늘에서 내린 피라는 공통된 주제로 역사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 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하늘 너머 어딘가에 거대한 학살이라도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대기가 품을 수 없는 무언가가 지구 밖에서 흘러 들어온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집착에 가까운 기록들은 이제 우리에게 그 실체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그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던 중세의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빗물을 받아내던 그릇마다 가득 고인 검붉은 액체, 그리고 그것을 보며 죽음을 직감했던 사람들의 그 서늘한 눈빛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기록들 속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미치게 만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고요함,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더 거대한 음모의 흔적들이었죠. 사람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피의 비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이 핏빛 서사 뒤에 숨겨진 신과 악마 사이의 기묘한 해석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빗물의 색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빗물 속에 숨겨진 누군가의 의도였을까요? 온 마을의 성당 종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성당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신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성당의 하얀 대리석 계단 위로 뚝뚝 흘러내리는 검붉은 액체, 그리고 그 비릿한 냄새가 성스러운 향내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눈물인가 아니면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인가? 1445년 유럽을 뒤덮은 이 기이한 현상 앞에 종교는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제들은 강단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 하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를 토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피의 비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의 육성이자 당장이라도 목을 조여올 것 같은 심판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빗물에 닿지 않기 위해 집안의 모든 틈새를 천으로 막았고 아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문을 잠근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445년 여름,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기도를 올리던 수도사들이 성찬주를 담으려 잔을 들었을 때 그 안에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핏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봉인된 병 속으로 어떻게 그 붉은 액체가 스며들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식을 비웃는 무언가의 개입이었을까요? 이 시기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는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붉은 비가 곧 적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전조라고 믿었습니다. 거리에는 채찍질 고행단이 나타나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마을 광장에서는 마녀사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누군가 부정한 의식을 치러 하늘을 더럽혔다는 선동이 시작되자
공포는 이성을 잡아먹었습니다. 억울하게 지목된 이들이 불길 속에서 사라져갈 때도 하늘은 비웃듯 붉은 비를 더 거세게 뿌려댔습니다. 1446년에 연대기는 기록합니다. 불길은 치솟았으나 하늘의 핏물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피가 불길을 타고 흘러내려 대지를 더욱 검게 그을렸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지식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학의 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든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 위 거대한 바다에 사는 괴물이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것이라 주장했고, 어떤 이는 별들이 서로 부딪혀 부서진 조각들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도 코끝을 찌르는 그 생생한 피 비린내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손을 뻗어 그 빗물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천과 비슷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가 살아있고 그 대기가 고통에 신음하며 피를 쏟아내고 있다는 상상은 당시 사람들을 집단 관계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포의 서사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비 내리기 직전, 마을의 모든 개가 한꺼번에 울부짖거나 가축들이 우리를 부수고 도망쳤다는 기록입니다. 짐승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미리 보고 있었던 걸까요? 1447년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기록을 보면 비가 오기 전 하늘에서 거대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곧이어 구름이 붉은 내장을 쏟아내듯 비를 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찢어지는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천둥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차원이 뒤틀리며 발생하는 기괴한 마찰음이었을까요? 종교적 광기는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붉은 비를 맞은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며 그 땅을 밟는 자는 영원히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공포는 집착을 낳았고 집착은 기이한 환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빗방울 하나하나에서 죽은 이들의 얼굴을 보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포 속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피에 비가 내린 뒤에 발견된 의문의 물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당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있을 때 마을 외곽의 숲과 들판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자리마다 도단한 기괴한 것들, 그리고 그 빗물을 머금고 변해버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비릿한 빗방울 속에 섞여 있던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물리적인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비단 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꿈틀거리며 중세의 대지를 잠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쏟아낸 그 끔찍한 잔해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공포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의 분노보다도 더 차갑고 악마의 유혹보다도 더 기괴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 빗물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목격자들이 남긴 짧고 강렬한 묘사들은 이제 우리를 또 다른 의문의 시작점으로 안내합니다. 그 끈적한 물질들이 바닥에 닿는 순간 벌어졌던 일들을 말입니다. 그저 색깔만 붉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벗어난 물질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을을 뒤덮은 것은 상쾌한 흙내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비린내, 마치 도살장에 서 있는 듯한 금속성의 피냄새가 온 마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역질을 하며 입과 코를 막았지만 그 지독한 냄새는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1444년에 한 연대기 기록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쏟아낸 것은 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살점이 녹아내린 듯한 점액질이었다. 실제로 당시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기괴한 묘사가 있습니다. 비가 내린 자리에 남겨진 이질적인 잔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빗물이 마른 자리에는 검붉은 가루가 남았는데 이것을 손으로 만지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악마의 배설물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부패한 살점이라며 경악했습니다. 단순히 먼지가 섞인 비라고 하기에는 그 질감이 너무나 유기적이었고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섬유질 같은 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뒤엉켜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단순한 기상현상이었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사하라 사막의 붉은 모래가 강풍을 타고 날아왔거나 특정 조류가 섞인 것이라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1440년대의 목격자들이 남긴 비릿한 냄새와 끈적이는 질감에 대한 묘사는 그런 건조한 과학적 분석을 비웃는 듯합니다. 모래바람이 어떻게 생물의 피 비린내를 풍길 수 있으며 어떻게 옷감 속으로 스며들어 썩어가는 고기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용기 있는 학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붉은 물질을 모아 불에 태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질이 타면서 나는 냄새가 마치 머리카락이나 살점이 타는 듯한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구체적인 촉감과 후각을 통해 증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를 맞는 것을 곧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비스무리 닿은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 나갔고 그 비를 맞고 밭을 갈던 농부들의 피부에는 원인 모를 붉은 반점이 돋아났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겨운 오물을 쏟아붓는 것인가? 종교적 서사는 이 현상을 신의 심판으로 규정했지만 육체적인 감각이 전하는 공포는 그보다 훨씬 원초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외계의 생명체가 지구 위에서 부패해가며 그 잔해를 우리 머리 위로 뿌리고 있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이 물질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447년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는 오직 성당 광장에만 이 핏빛 점액질이 무릎 높이까지 쌓였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바로 옆집 마당은 깨끗한데 신성한 장소에만 집중적으로 투하된 이 오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신이 인간의 위선을 조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빗물에 섞인 이 정체불명의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 마치 녹슨 철판처럼 변해버렸고 그것을 떼어내려 하면 바닥의 돌까지 함께 부서져 나갈 정도로 강력하게 고착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심연의 공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만져지고 코로 느껴며 대지를 부식시키는 실제하는 위협이었습니다. 과학의 이름을 빌려 이 모든 것을 먼지나 미생물로 치부하기엔 그날의 기록들이 머금고 있는 피 비린내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붕 위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 하늘이 또 다른 살점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그 역겨운 냄새가 다시 진동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준비한 것은 비단 핏빛비와 역겨운 점액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지가 핏물로 젖어들고 사람들이 냄새에 질식해갈 무렵 하늘은 또 다른 기괴한 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빗물이 고인 바닥이 아니라 다시 머리 위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비보다 더 믿기 힘든 인간의 눈을 의심케 하는 기이한 형상들이 새겨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구름 사이로 드러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평온한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자리에 나타난 그 압도적인 풍경은 공포에 질린 유럽인들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가 그치면 끝날 줄 알았던 공포는 오히려 더 거대한 기괴함으로 번져갔습니다. 핏빛이 빗줄기가 잦아든 하늘 위로 사람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기이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갈라져 보이고 구름 사이로 거대한 황금빛 십자가가 나타나는 환영들. 1440년대의 기록들은 이 현상을 천상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분열되고 있었다는 묘사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땅에 고인 핏물보다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연극에 더 깊은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448년 독일의 한 연대기에는 환일 현상으로 불리는 기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 양옆으로 두 개의 가짜 태양이 나타나 마치 하늘에 거대한 괴물의 눈이 뜬 것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빛의 굴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지상을 감시하는 세 개의 눈이었고 곧 닥쳐올 파멸을 예고하는 세 명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록을 남긴 이는 태양들이 서로를 집어삼키려 싸우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화살들이 빗발치듯 쏟아졌다고 적었습니다. 빛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구름의 형상이었습니다. 많은 기록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묘사가 있는데 바로 구름 속에서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나 거대한 성벽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시각으로는 대기 중의 얼음 결정이 만든 신기루나 착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군대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붉은 비가 내린 직후에 나타난 이 형상들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의 잔해들이 비가 되어 내려온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저 위에서 누군가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있으며 그 피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다는 환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적인 광기를 부추겼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하늘에 나타난 거대한 십자가 형상을 보고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발작을 일으키거나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가산을 탕구하고 길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449년의 어느 밤에는 달이 핏빛으로 물든 채 몇 시간 동안이나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 지식이 없던 그들에게 하늘은 언제든 자신들을 짓눌러 죽일 수 있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하늘의 소리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맑은 하늘에서 거대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나 수만 명의 군대가 징역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들렸다는 기록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1440년대 유럽의 연대기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포소설처럼 서로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서 노수의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는 묘사는 당시 대기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기괴한 상태였는지를 짐작게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지구의 대기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핏빛비가 대지를 적시고 가짜 태양들이 눈을 부라리며 구름 사이로 죽은 자들의 군대가 행진하는 광경. 이것이 1440년대 유럽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착은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이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공포로 귀결되었습니다. 과학의 등불이 켜지기 전 어둠 속에 갇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기괴한 풍경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하여 후대에 경고를 남기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 너머에 사실은 아주 차갑고 건조한 실체가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믿었던 것, 혹은 저주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장난이었다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포의 장막을 걷어내고 붉은 빗방울 속에 숨겨진 현대 과학의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과연 사하라의 모래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은 어떻게 중세 유럽을 그토록 처참한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서늘한 공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 핏빛 기록들을 향해 아주 건조하고도 명확한 진단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붉은 액체의 정체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붉은 먼지, 혹은 비구름에 섞여 들어간 특정 미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거대한 폭풍이 사막의 모래를 하늘 높이 끌어올리면 이 미세한 입자들은 기류를 타고 대륙을 건너 유럽의 비구름과 만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 그 붉은 입자들이 섞여 내려오며 대지를 핏빛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인도 케랄라 지역에서 내린 붉은 비를 분석했을 때 그 안에서는 식물의 포자와 미세한 먼지들이 가득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이 단순한 과학적 원리가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그 생생한 피 비린내와 점액질의 공포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먼지라고 말하지만 기록은 살점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착시라고 말하지만 기록은 뜨거운 천을 가진 선혈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불일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모래바람이 불어온 것이라면 왜 유독 1440년대라는 특정 시기에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집중되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운 나쁜 기상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지구의 대기가 지금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수한 성분을 머금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빗물 속에 섞인 트렌테폴리아라는 이름의 조류에 주목합니다. 이 미생물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비가 내리는 특정한 조건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주변을 붉게 물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성당 벽면이나 마을 광장에 이 미생물이 번식했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돌벽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코를 찌르는 금속성의 악취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먼지와 미생물만으로 가득한 빗물이 어떻게 도살장의 냄새를 풍기고 옷감을 부식시키며 가축들을 죽여 나갈 수 있었을까요? 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아주 일부분일 뿐 그날의 감각적인 공포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의 기후변화입니다. 1440년대는 이른바 소빙하기가 시작되던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급격한 기온 하강과 유례없는 대홍수는 대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틀어 놓았고 이 과정에서 성층권 깊숙한 곳에 머물던 정체불명의 물질들이 지상으로 쏟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중세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모래바람이 아니라 뒤틀린 지구가 뱉어낸 일종의 대기 중 오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잣대로는 먼지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먼지가 수백만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면 그것을 과연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인식이 가진 무서운 힘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붉은 빗방울을 보더라도 현대인은 기상정보를 검색하지만 중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빈틈을 메운 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과 집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붉은 빗방울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두려움을 투영했고 그 두려움은 곧 거대한 서사가 되어 역사의 페이지를 피로 채워나갔습니다. 먼지는 공포를 타고 악마의 살점이 되었고 미생물은 신의 분노로 둔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체가 정말 피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피어야만 한다고 믿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한 시대를 집단 광기로 몰아넣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학적 진실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공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현상에 살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들만의 지옥도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착 어린 기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교해졌고, 이제는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전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보다 눈앞에 선명한 붉은색의 영혼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의 행간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포가 어떻게 예술과 문학, 그리고 인간의 기억 속에서 괴물처럼 자라났는지 그 집착의 결과물을 마주하러 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비는 멈췄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리기 시작한 피 비린내 나는 의구심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록들은 더욱 잔인하고 아름다운 서사로 변모해갔죠. 과연 인간의 집착은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떤 괴물로 빚어냈을까요? 빗물보다 더 진하게 인간의 역사를 적신 그 기괴한 전설의 실체를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록은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들의 영혼을 베어냈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땅을 적셨던 붉은 물도 말라붙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더 지독하고 선명한 핏빛 서사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1440년대 유럽인들은 단순히 그 현상을 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현상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광장, 성당의 고해성 사소, 그리고 이름 모를 여관의 구석진 자리에서 이 피의 비는 매번 더 자극적이고 더 잔혹한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보았네. 그 빗방울 속에서 악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누군가 던진 이 한마디는 며칠 뒤 다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악마들이 내려와 사람들의 목을 쳤다는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의 기록 문화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광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이제 단순히 사실을 적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기록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죠. 1444년에 기록된 어느 독일의 문헌을 보면 처음에는 붉은 비가 내렸다는 짧은 문장이었으나 불과 몇 년 뒤에 사본이 제작될 때는 비가 내린 자리에 죽은 자들의 해골이 솟아올랐다는 묘사가 추가됩니다. 공포가 이야기를 먹고 자라며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가공된 공포를 진실로 믿으며 스스로를 거대한 서사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끔찍한 이야기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불확실한 재앙 앞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것이 신의 분노나 악마의 저주라고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연의 변덕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덜 무서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한 묘사를 원했고 더 확실한 파멸의 징조를 찾아 헤맸습니다. 기록자들은 대중의 이런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펜 끝을 적신 잉크를 마치 실제 피처럼 사용하여 독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였고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파괴하는 저주였습니다. 1447년 프랑스의 어느 기록에는 비를 맞은 여인이 낳은 아이가 뱀의 눈을 하고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기록까지 등장합니다. 이토록 기괴한 상상력들이 한 시대를 지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서늘한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공포를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1440년대의 유럽인들에게 붉은 비는 더 이상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불안과 증오, 그리고 뒤틀린 종교적 열망을 투영할 수 있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 광기는 대물림되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록들을 보며 느끼는 서늘함은 어쩌면 빗물 때문이 아니라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지독한 집착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 이 핏빛 이야기를 들려주며 겁을 주었고 아이들은 다시 그 공포를 자양분 삼아 더 끔찍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정제된 이 공포의 서사는 이제 하나의 문화적 유전자가 되어 유럽인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늘이 붉어지면 숨을 죽여라. 그것은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신호다. 이런 속설들은 모두 그 당시의 집착이 만들어낸 일그러진 유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세밀하게 기록하고 집착했던 그 모든 환상과 공포가 사실은 어떤 거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집단적인 최면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차마 눈을 뜨고 마주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초자연적인 공포 뒤로 숨어버려야 했던 진짜 위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핏빛 연대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공포와 과학, 그리고 집착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실체를 잠시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빗물 속에 섞여있던 그 비릿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날의 기록이 멈춘 곳에서 우리가 몰랐던 진짜 역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르지 않는 의문과 낡은 종이 위에 새겨진 지독한 집착의 흔적들 뿐입니다. 비가 멈추고 6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류는 수많은 과학적 도구를 만들어냈고 하늘의 비밀을 거의 다 파헤쳤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1440년대의 그 기이한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쌓아다 올린 상식의 성벽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흔들립니다. 단순히 사막의 모래였다고 혹은 미생물의 번식이었다고 치부하기엔 그날의 목격자들이 남긴 공포의 질감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일상이었던 중세인들이 오직 그 비릿한 빗방울 앞에서만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영혼을 저당 잡혔던 것일까요? 그들이 남긴 기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목격한 그 압도적인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한 혹은 누군가에게 이 공포를 전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보여준 그 핏빛 틈새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집착은 역사를 붉게 물들였고 그 핏물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스며들어 알 수 없는 서늘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젤리 같은 물질이, 어떤 곳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나는 붉은 액체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이상기상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서랍 속에 가두어 버리지만 1440년대의 연대기 작가들이 본다면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 거대한 심연의 입구를 후손들은 고작 종이 몇 장의 이론으로 덮으려 한다고 말이죠. 진실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가끔씩 우리에게 그 거대한 커튼을 살짝 열어 보여줍니다. 붉은 비와 기이한 형상들,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천상의 소음들은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습니다. 중세인들은 그 낙인을 피로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설이라 부르며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록 속에 남긴 그 지독한 집착의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이 말하는 건조한 먼지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600년 전 조상들이 온몸으로 맞으며 비명을 질렀던 그 뜨겁고 비릿한 선열의 기억입니까? 어쩌면 이 대본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리 위 높은 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응축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번 먹구름이 당신의 도시를 덮을 때, 그리고 차가운 빗방울이 당신의 뺨에 닿을 때, 당신은 과연 예전처럼 평온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록에 집착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늘은 다시 한번 입을 벌려 그 끔찍한 진실을 쏟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또다시 펜을 들어 혹은 카메라를 들어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남기려 애쓸 것입니다. 1440년대에 그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공포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영원히 하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줄 알았던 그 비릿한 냄새는 여전히 역사의 행간마다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우리에게 아직이 속삭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늘은 언제든 당신의 세상을 붉게 물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 600년 전의 그 서늘한 공포는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머리 위를 유영하며 다음번 사냥감을 고르고 있는 살아있는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 위를 지나는 저 구름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범한 수증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쏟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심연의 입구일까요? 창밖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